자, 이제 치유와 변화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두뇌에 관한 이야기가 없이 상담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잠깐 슬라이드 뇌의 모습을 볼 때는 잠깐 저게 불을 좀 끄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세기 초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뇌 촬영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뇌의 사진을 찍어보니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뇌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보면 MRI라든지 스캔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뇌 사진을 막 찍고 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런 종류의 어떤 그 뇌 촬영 기술들이 있어요. 다양한 뇌 촬영 기술을 통해서 하는데 획기적인 핵을 그었던 분이 저 닥터 다니엘 아멘이라는 분인데 저분이 다니엘 아멘 센터를 차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의 뇌를 촬영해서 그걸 Change Your Brain, Change Your Life라는 책 제목으로 출간을 했는데 저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마존에서 판매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됐어요. 제목은 아마 다른데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연구한 게 아주 재밌어요.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아직도 의문이 있어요. 카톨릭이라는 말도 있는데 세들백 교회에서 한번 그 리고레 목사님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 다이어트 운동을 해가지고 종교인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참가자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몸무게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몸무게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아멘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 주에 몇 킬로가 줄었는지 계속 발표한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찾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분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주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한쪽에는 건강한 사람의 뇌가 있어요. 이쪽에 헬시 건강한 뇌, 이쪽에 건강하지 않은 뇌예요. 전에 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뇌의 어떤 특이점이 보이시죠? 예. 저 뇌에는 막 구멍이 막 뚫어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 피지컬 뇌, 우리 브레인에 저런 구멍이 뚫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저쯤 뇌에 구멍이 있는 거 어떤 뇌가 기능을 하지 않는 영역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봤더니 술이나 알코올을 먹은 그 중독자의 뇌는 저렇게 뇌에 데미지가 입혀져 있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뇌를 계속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43살의 정상적인 사람의 뇌의 모습이고 이쪽은 43살의 그 알코올릭의 그 뇌의 모습이에요. 뇌에 굉장히 어두운 영역이 많이 있죠. 저게 코카인 그 마약 중독자의 뇌예요. 뇌에 저런 데미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필로폰 중독자고요. 헤로인 중독자 굉장히 뇌에 데미지가 심하죠. 재밌는 것은 저런 약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르노라든지 저런 성적인 중독도 뇌에 데미지를 준다는 게 저런 뇌 촬영 기술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한 10년 전에 했던 강의예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저런 겉의 내면의 손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 뇌의 중앙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뇌가 저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손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서서히 뇌는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뇌에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뇌에서 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두뇌의 중앙이에요. 저건 회복이나 치유보다는 약물로 치유하기보다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저 두뇌의 중앙에 있는 부분을 림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쭉 배운 것들 복습하기도 하지만 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삶의 변화가 필요한가를 설명할 거예요. 자, 림빅 시스템에 대해서 치유적으로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뇌를 공부하고 연구를 할 때 바다 수영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시겠죠? 수영 못 하시는 분. 한번 우리 박여단 지사님 못 하시네요. 꽤 있죠 우리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와이에 있으면 이렇게 되게 바다가 좋잖아요. 이렇게 수영하는데 제가 딱 보면 수영 못 하신 분은 바다 수영을 주저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못해요. 약간 내 연구가 약간 바다 수영과 같아요. 하고 싶은데 뭔가 낯설어요. 내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새로운 게 발견돼요. 근데 바다 수영은 그냥 바다 수영으로 좋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 아는 분들은 육지에 있는 시간보다 바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에게 내 연구는 기초적인 것만으로 좋게 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뇌의 크기와 무게는 가로 너비가 약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그마하죠. 무게가 약 1300g이면 여러분이 자주 쓰는 노트북 정도의 그런 무게예요.
제가 한번 식료품점에 가가지고 인간의 뇌에 가장 흡사한 야채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야채가 가장 흡사할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양배추였어요. 저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거든요. 일부러 당근을 옆에 놔뒀어요. 그 비교하라고. 저 중간 사이즈의 양배추가 가장 인간의 뇌에 좀 흡사하더라고요. 근데 저 양배추 같은 저 뇌 안에 몇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의 10배가 넘는 연결세포들이 또 함께 있대요. 저 조그만 거 안에. 자, 그 안에 저 정중앙에 보면 학자들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요. 림빅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존 두뇌라고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거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게 인간의 행동의 조종실이래요. 저기서 인간의 행동을 조종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걸 감정의 창고라고 해요. 저기서 감정이 주로 발생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림빅 시스템을 설명을 할 텐데 이걸 말할 때 중요한 말 한마디 할게요. 림빅 시스템은 뇌의 뭐예요? 일부분일 뿐이에요. 뇌는 크잖아요. 거기 안에는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는 동시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해요. 그래서 꼭 림빅 시스템만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약간 학문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는 동시적으로 같이 일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이 림빅 시스템 말 뜻은 뭐냐면 림부스가 경계란 말이에요. 왜 경계란 말이냐면 이 전두엽이라든지 다른 뇌와 구별이 되는 이 경계선상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경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걸 또 시스템이란 말과 함께 붙여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저게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뇌의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 부분이 함께 상호작용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변형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이 림빅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처와 행동 공식을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어제도 제가 설명했죠. 상처는 어디서 생겨요? 관계에서 발생해요. 관계 속에 상처가 발생하죠. 그러면 상처의 경험이 발생하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상한 감정이 일어나죠. 저런 상한 감정은 뭘 만든다 그랬어요? 거짓된 심년체계,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묶어서 파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저런 파괴적인 행동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립돼요. 관계로부터 차단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한테 그냥 심하게 맞았대요. 그때는 막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팽킹을 하니까 막 때리니까 교실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막 맞았는데 자기는 왜 맞은지 이유를 몰랐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아이가 좀 그 당시 학교를 일찍 가서 7살이었대요. 7살. 자, 관계 속에서 학대가 일어났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학대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제 상처의 경험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무감각했대요. 무감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거짓 신념들이 생겼겠죠. 이 아이가 그 다음날 학교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대요. 엄마가 그 당시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을 두고 학교 간 척 했대요. 근데 교실을 못 들어가겠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학교 주변을 계속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혼자 밖에서 점심시간에 혼자 쭈그려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그 도시락 다시 싸가지고 학교 끝난 것처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이가 이제 고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의 어떤 과정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림빅 시스템과 연관이 있어요. 제가 또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치유는 학대의 경험을 바꿔줄 수 있는 무슨 경험이 필요해요? 사랑의 경험이 필요해요. 어제 이야기했죠. 특히 트라우마 A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의 트라우마 B는 뭘 갖고 있어요? 트라우마 A를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처의 치유에는 학대의 경험을 바꿔줄 무슨 경험이 필요해요? 사랑의 경험이 필요해요. 자, 설명 계속할게요. 강력한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두뇌와 마음을 뭘로 해줘야 돼요? 건강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 재교육해줘야 돼요. 재교육해줘야 돼요. 닥터 메레나라는 박사님이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그분은 뭐라 했냐면 디프로그램 해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상처받은 뇌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디프로그램, 다시 재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다시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처 입은 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건강한 경계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 아이가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이렇게 계속 교문 밖을 서성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관 선생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교관 선생님이 계속 할아버지 교관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를 보고 있다가 아이가 계속 밖에서 밥 먹고 교실을 못 들어가니까 아침에 하루는 이 아이가 또 학교로 다가오니까 그 교관 선생님 다가오셨어요. 손을 내밀면서 이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교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교관 선생님이 이 아이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매일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교실로 데리고 가는 연습을 시켜준 거예요. 아까 제가 무슨 경험이 필요하겠죠? 사랑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스토리는 제 개인의 스토리예요. 저 그때 교관 선생님의 모습과 그때 교문의 모습과 그때 혼자 밥 먹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근데 똑같은 선생님에게 그때 1학년 때 남자 선생님이었거든요. 교관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키가 컸어요, 둘 다. 근데 할아버지 선생님이었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 비슷한 사람인데 그 권위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경험이 주어지니까 치유가 일어나서 다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님빅 시스템을 다시 또 이제 더 깊이 설명해 볼게요. 님빅 시스템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 다 같이 따라 볼까요? 감정을 거기서 다뤄요. 두 번째, 다 같이 해볼게요. 학습. 무슨 상황을 학습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데 세 번째, 기억. 다 같이 해볼게요. 기억. 감정, 학습, 기억을 저 님빅 시스템에서 처리해요. 자,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걸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잘 안 나오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저기 저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싱귤레이 자이러스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대상 피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언어를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저기서부터 이제 님빅 시스템이 시작하거든요. 또 대상 피질부터. 저기는 이제 보상과 연관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 대상 피질의 이치가 인지 영역을 담당하는 뇌와 그 다음에 감정 영역을 담당하는 그 뇌의 중간 사이의 역할이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님빅 시스템 감정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행동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다른 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그 님빅 시스템이 시작이 돼요. 저 대상 피질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대상 피질이 쭉 있으면 이 대상 피질과 보통 영역에서 히포캠퍼스라는 게 시작돼요. 히포캠퍼스는 말 그대로 해마체인데 해마체는 영어로 시월스인데 여러분 해마 아시죠? 바다에 생기는 해마. 저 해마체를 실제 인간의 뇌에서 딱 잘라보면 죽은 인간의 뇌를 보면 저게 그렇게 해마의 모습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해마체라고 불러요. 저 싱귤레이 자이러스에 저 해마체가 딱 붙어 있는데 저거는 대상 피질과 맞닿아 있는데 뭘 하냐면 학습과 기억과 연관이 있어요. 저기서 학습과 기억을 해요. 근데 저 해마체는 이렇게 양 갈래로 나눠져요. 두 갈래로. 저기서 뭘 하냐면 특별한 순간과 장소의 기억이 저장돼요. 어떤 사람이 뇌 수술해서 저 해마체를 제거하면 최근의 기억은 나는데 과거의 기억은 잘 안 난대요. 그런 어떤 기억 상실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저기서 기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장소를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 학대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 상담을 해보면 그 장소와 환경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저 해마체가 빠르게 저걸 학습하고 동시에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저 해마체 끝에 보면 안두콩만 하고 좀 더 안두콩보다 큰데 편도체라는 것이 붙어 있대요. 저 편도체가 가장 중요해요. 저게 뭐냐면 두려움의 집이라 그래요. 저기서 두려움을 컨트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을까요? 두려움.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건너려고 그래요. 근데 큰 트럭이 쑥 와요. 그럼 두려움이 확 들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쑥 물러서죠.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과 연관이 있어요. 내가 뭔가 무서우면 그걸 피하게 만드는 그 신호를 두려움을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나 행동이 빠를까요? 저 편도체가 빠를까요? 편도체가 더 빨라요. 저게 인식을 순간 딱 하면 바로 학습 기억하고 대상 피질로 보내고 전두엽이나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인간이 행동을 딱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편도체의 그게 가장 빠르고 강력해요. 저기서 조절하는 게. 왜냐하면 저게 우리의 생존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님빅 시스템은 다른 말로 생존 두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기관이 있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포닉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인간의 체온, 식욕, 성욕을 담당하는 사랑의 조절장치란 그런 부분들이 님빅 시스템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걸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저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 부모님들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요? 뭐 다 안 한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안 한다고 말할 그런 마음은 없으시겠죠.
저희도 어렸을 때 부모님 많이 싸웠어요. 엄마 아빠랑 막 싸우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아빠보다 강했어요. 엄마가 항상 아빠보다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좀 순하셨거든요, 늘. 그럼 엄마가 매 아빠한테 막 말해요. 무능한 인간아, 뭐 어쩌면서 막 그러면 그게 제가 이제 큰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저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변명도 잘 못하세요. 그냥 웃으시고 말고 그러는데 두 분이 막 저라는 저 사이에 있어요. 자, 저 사이에서 여러분 부부싸움 심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3차 세계대전이라 생각해요. 끊임없는 3차 세계대전. 전 인류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근데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잖아요. 그냥 오늘 밤에 인생이 끝인 것처럼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그 긴장 속에 있는 아이의 두뇌 속에 지금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편도체 두려움을 느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해마체가 그걸 기억하고 저장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상피줄로 뭔가 사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짧게 지금 방금 설명한 거예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아이가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해마체가 그걸 기억하고 있고 안에 포닉스라든지 다른 기억의 장소가 있다 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듯이 딱 장소로 찍어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이 때는 표면으로 드러날 때가 있고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림빅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서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쓴답니다. 첫 번째가 freeze,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fly,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도피해 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fight,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저런 행동을 일으키면 아이는 뭘 배우냐면 무감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뭔가 상상, 환상, 판타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파이트 할 수 소리 지를 수도 있죠. 아니면 집을 뛰쳐나가 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요 아이가 재롱을 피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엄마가 했던 제가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은 뭐냐면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이놈의 집구석 더 이상 못 살, 나 나가버릴 거야. 여러분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고 저에게 소중한 분은 엄마인데 엄마가 나가버린다면 이 아이가 밤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뭘 먼저 하긴 해요? 엄마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보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고 엄마가 항상 제 습관이 뭐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누구 이름부터 부르고 들어와요? 엄마! 그리고 엄마가 있을 때 계속 찾아다녀요. 엄마가 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는 게 확인이 돼야지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위로하고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롱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의 기분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아이들은 자의라든지 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 이협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누구는 또 음식을 많이 먹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뇌에서 계속 기억되고 저장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도가 강할수록 긴장의 정도가 강할수록 안도감이 일어났을 그 안도감의 정도도 어때요? 강해요. 내가 뭔가 긴장을 했는데 그게 풀어지면 그 풀어짐의 정도도 강렬해요. 그래서 림빅 시스템이 저런 보상과 연관된 감정과 상황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래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이거 맞기를 몇백 번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누가 딱 칠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딱 이렇게 하겠죠. 예. 기억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 인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은 다를지라도 인간의 뇌가 그 림빅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마이크 다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의식의 뇌와 인간은 의식의 뇌와 무의식의 뇌를 갖고 있는데 무의식의 뇌는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림빅 시스템 또는 생존 두뇌라고 불러요. 당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신체적 행동적 반응도 다 통제해요. 저기서 저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생존과 연관되기 때문에 저것이 주로 한 가지 일을 위해 설계됐는데 적응을 통해 뭐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 여러분 상처되는 경험의 치료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치유적인 사랑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생존 두뇌는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뭘로 프로그램 된다고요? 경험으로 프로그램돼요.
그런 반복적인 것이 경험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또 반복적으로 필요해요? 사랑의 경험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림빅 시스템을 다시 재프로그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중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이 브레인이 다시 재설정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닥터 메라나 말로 하면 디프로그램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했죠. 여러분이 저 흰색 줄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도 저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저 림빅 시스템을 그 두뇌의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필요해요. 반대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저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된 경험을 줄 때야 이 림빅 시스템이 다시 재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와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전에는 이 행동을 두려워서 못했어요. 과거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 행동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기를 가지고 안전한 세팅에서 그 행동을 다시 해봐야 돼요. 다시 삶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내가 이런 변화를 시도하면서 아, 괜찮구나. 내가 사랑받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다시 반대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치유는 꼭 뭐가 동반돼야 돼요? 삶의 변화가 동반돼야 돼요. 삶에서 경험하려면 여러분 시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유는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변화의 행동을 삶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시도함으로써 회복이 온전해진대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는 치유는 아직 싹 트지 못한 씨앗처럼 미안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 봐야 돼요. 새로 관계로 들어가 봐야 되고 새로 사람들을 대면해 봐야 되고 새로 적응을 해봐야 돼요. 실습을 함으로써 이걸 익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해야 되냐면 안전한 공간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서 서로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저런 엄마를 보면서 저 아이가 여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못했거든요. 수포자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학교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 다 누구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는 안전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제 인생에서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피해야 할 여자, 하나는 안전한 여자. 이 두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역할 때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승만이나 이런 남자들에게는 조금 더 편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박예단 집사님 같은 분은 애담이가 그러지 않았는데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마 애담이한테 안 그랬을 거야.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 여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사랑의 치유의 경험이 필요했어요.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요.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꼭 그 정글에 살던 사자가 그 베스킨 라빈스에 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는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예. 제가 이전에 교회에 사역할 때는 그래도 목사고 남자라는 게 사자처럼 괜찮았어요. 근데 선교단체 갔더니 꼭 사자가 베스킨 라빈스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입문과정인 DTS라는데 그 스쿨 리더가 아주 덩치도 있으시고 저보다 더 덩치가 있는 그런 여자분이셨어요. 강했어요. 무서워요? 안전해요? 무섭죠. 그리고 제가 아우르치를 갔는데 그 리더십이 가시나 2명이 있었는데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총신대 교회음악과 1년 다니는 애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자는 나에게 여전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갔죠. 여자가 더 많아 거기는. 근데 덩치도 더 커요. 여러분 그 서구 여인들 보면 알 거예요. 그냥 막 그 마트가 엉덩이가 막 이만해요. 그거 엄청 무서워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학교를 갔는데 상담학교 리더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것도 아주 악명 높은 유명한 국제적인 무서운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아우르츠를 갔는데 또 리더가 여자였어요. 제가 그 다음 상담학교를 했어요. 리더가 누구였어요? 여자였어요. 그때 아우르츠를 갔는데 그 아우르츠 팀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이은양 선교사님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는 공항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죠. 제가 이은양 선교사님을 저희 열방대학 캠퍼스에 오하나 코트라는 예배드리고 농구장도 있는 그런 데 갔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마음에 확 왔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왔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여자라는 그 직감이 확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았어요. 그때 이제 인도로 아우르츠를 가는데 며칠 걸려서 간다 그랬잖아요. 비행기를 타는데 짐을 한 사람 앞에 2개씩 기내에 실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은양 선교사가 짐을 하나씩만 가져오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이 길고 며칠 걸리니까 간편하게 해서 짐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짐을 싸도 하나에 안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2개를 만들어서 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공항에서부터 나를 얼마나 두들겨 볶는지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인도에서의 나의 아우리치가 3개월 그때 있었는데 여러분 행복했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불행했어요. 그리고 인도 아우리치 끝나고 필리핀에서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 저는 스위스로 가고 이은양 선교사님은 호주로 갔거든요. 저는 그날이 독립기념일 같았어요. 와 이제 드디어 떠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스위스로 갔거든요. 거기 이제 상담학교로 선교로 왔는데 거기 상담학교에 3명의 덩치가 있었는데 다 여자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은양 선교사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호주로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바뀌어서 스위스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물론 이은양 선교사님은 저한테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저가 어렸을 때 저 상처 때문에 보기만 해도 확 놀래는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 스위스에서 갈기갈기 찢겨졌죠.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밥솥에 밥 넣고 삶아버리는 것처럼 아주 그냥 공중분에 그냥 다 더 이상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한국으로 내 선교여행은 여기서 끝입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제 학생이 미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음식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들이 이 애를 죽이려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자기 전에 주님 나 이제 더 못하겠어요 하고 잠을 자고 깼는데 하나님이 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상처의 근원이 거기 과거에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YM에 가서 쭉 많은 여자 리더들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굉장히 선하고 사랑이 많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굉장히 좋은 리더분들이었어요. 그런 사랑의 경험이 제게 뭘 가져다 줬어요? 결혼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은양 선교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은양 선교사님이 오해한 거예요. 저 인간이 날 좋아하나?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가 시작돼서 그 치유가 결혼으로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치유의 과정에는 사랑의 경험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저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림빅 시스템을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